수송 기술과 에너지, 지구를 살리는 신재생 에너지.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그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지역을 서로 다른 날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신문 기사를 선생님이 읽어주겠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이 타결됐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38개 선진국에서만 감축 의무가 있었다면 이번 파리 협정은 당사국 총회에 모인 195개국이 참여한 역사적인 첫 합의이다. 이 협정을 통해 세계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뎠으며 21세기 후반에는 지구에서 새로 추가되는 탄소가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목표도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파리협정에서 인류가 화석시대의 종언에 합의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닐 것이다. 파리협정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씨보다 낮게 유지하며 1.5도씨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한 점이다. 기사에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대신할 파리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즉,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인지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탄소 또는 탄소가 제로가 되는 맞습니다. 탄소가 바로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탄소가 왜 발생하게 됐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사에서 파리협정에서 감축하기로 한 탄소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탄소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송수단 및 가정, 산업 전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는 연소할 때 다량의 탄소를 내뿜는데 이것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럼 화석연료가 무엇인지 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에너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은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형태에 따른 에너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빛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핵 에너지. 물론 분류 방법에 따라서 각기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빛 에너지. 빛 형태의 에너지고요. 사물을 비추거나 식물의 광합성, 태양광 발전 등에 이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관심 또 많은 사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이지요. 또 열 에너지도 있습니다.
열 행태의 에너지입니다. 난방에 이용되거나 동력기관, 발전용 터빈의 동력 발생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럼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지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빛, 열, 전파, 기계적 에너지 등으로 다양하게 변환할 수 있고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나누는데 이 두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건전지입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빛, 열, 전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 에너지는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얻거나 항공모함 등의 동력원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화석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자핵이 분열 또는 융합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라늄, 플루토늄을 원료로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바로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인 화석 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는 고대의 생물들이 지층에 파묻힌 다음 고온 고압의 특수한 환경에서 탄화수소의 덩어리로 변질되면서 생성된 것입니다. 또한 고대로부터 인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 왔으나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석탄과 석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현대 문명 사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즉, 화석 에너지는 현대 문명 사회를 건설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로 묶여 있지만 석탄과 석유는 반드시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화학 공업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공장의 기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석유와 가스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돌발적인 자연재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또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 또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엔 무엇이 있을까?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 물질은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며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여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 오늘 수업 처음 부분에 도시가 뿌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지요. 맞습니다.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석 에너지 사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간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구온난화는 남극과 북극의 해수면을 상승시켜 동식물의 생존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 자원, 즉 에너지 자원, 대표적인 것이 석유지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편이다. 또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석유의 값이 크게 오르거나 이런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세계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하는 공동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만 화석 연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화석 연료에 따른 환경 오염 물질, 이것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고요. 아울러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만 석유는 매장량이 이제 40-50년 정도 사용할 양이 남았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130년, 우라늄은 120년 정도만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갈된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속 석유의 다양한 쓰임이라고 하는 뉴스를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석유가 어디에 사용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석유의 쓰임 그 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구성하는 실은 석유에서 나온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석유는 휘발유와 같은 액체 형태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섬유에 쓰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섬유는 폴리에스터 섬유인데요. 폴리에스터 섬유는 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TPA를 중합해서 PET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PET 칩을 그 용융하고 방사해서 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실을 다시 직조해서 저희가 입는 그런 섬유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틸렌, 스판덱스 등 화학 섬유로 쓰이는 분야도 각양각색. 우리가 걸치는 의복과 소지품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라미드라는 초강력 합성 섬유는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이 뛰어나 방탄복, 방열복, 우주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석유의 쓰임, 그 두 번째는 바로 식품 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에는 폴리스틸렌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품 밀폐 용기에는 폴리프로필렌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페트병 맥주의 재료를 살펴보면 맥주의 산화를 막는 활성 신소재부터 철과 나일론, 레진까지 다양한 석유 화학의 응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 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 안전도는 어떨까요? 국립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PP 재질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 재료인데요. 페트병에 쓰이는 PET, 공업용에 쓰이는 BC와 PVC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곳곳에 석유가 쓰였다? 건축 자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석유의 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목 무늬인 바닥은 폴리염화 비닐 소재이고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카펫은 주로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푹신한 소파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인조 가죽이고요. 커튼과 블라인드는 폴리에스터 섬유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아스팔트 역시 석유 원유에서 파생된 재료로 도로의 포장이나 건축 자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 안전성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자, 석유는 우리가 입는 옷, 또 우리가 착용하는 안경에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 컵라면 용기나 페트병도 역시 석유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심지어 바닥, 카펫이라든지 커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모든 것들이 전부 석유 화학 물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길거리에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스팔트가 바로 석유에서 나온 물질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석유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석유를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석유를 제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석유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라고 하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과 비슷한 주제인데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주유소인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물질이 석유 관련 제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해 보세요. 휘발유 들어보셨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원유, 즉 석유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유기기원설과 무기기원설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세요. 숙제가 너무 어려워. 석유의 용도에 관하여 조사하라니. 여기 한국석유공사라는 회사가 있어. 정말이네? 어디 한번 살펴볼까? 얘들아, 안녕? 누구? 난 드넓은 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한국석유공사의 마스코트, 돌고래 누비라고 해. 너희들 석유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가 보구나? 맞아.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석유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니? 휘발유? 자동차 연료?
주유소? 뭐, 이 정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석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단다. 훨씬 많이? 석유의 용도는 크게 동력 원료와 열 원료로 나눌 수 있어. 동력 원료에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항공유, 선박에 사용되는 중유와 경유,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LPG가 있고 농업용 발동기에 사용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가 있단다. 그리고 열 원료에는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중유, 등유 등이 있고 화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중유, 제철소에 사용되는 중유와 등유, LPG가 있어. 또 제지, 유리, 시멘트 공장에 사용되는 중유와 LPG, 난방에 사용되는 중유와 등유 등도 있지. 우리 생활에 쓰이는 수많은 제품들이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졌단다.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는 중요한 석유에 대해 우리 함께 공부해볼까? 오케이, 렛츠 고! 일반적으로 석유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불에 타기 쉬운 액체로 독특한 냄새가 나. 또 물보다 가볍고 색깔은 다양한데 대체로 검은 녹색빛을 띠며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러한 석유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글쎄. 얘들아,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석유 생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그중 유기기원설과 무기기원설이 대표적이야. 먼저 유기기원설은 수억 년 전 물속의 미생물들이 죽으면서 시체가 물 밑에 가라앉게 되고 그 위로 무수한 세월 동안 사암과 이암 같은 흙이 뒤덮이면서 퇴적층이 만들어져 이것이 땅속의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서서히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석유가 만들어졌다는 설이야. 마치 참깨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이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지. 반대로 무기기원설은 지구의 내부에 있는 금속 탄화물과 물이 땅속의 지열과 지압에 반응하면서 탄화수소, 즉 석유가 만들어졌다는 설이야. 무생물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석유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단다. 수천만 년씩이나?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석유가 있는 곳을 유전이라고 부르는데 기름밭이라는 뜻이야. 기름유, 닷짠! 자, 석유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고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것을 유전, 즉 기름밭이라고 한다는 것 아셨죠?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 시청 전에 질문했던 것 이제 답할 수 있겠어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등유, 경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고 계시는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가솔린 또는 디젤이라고 해요. 한번 오늘 꼭 알아보세요. 다음은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유조선이 어떤 것인지, 또 배럴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번엔 석유의 생산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 좋아.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석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지? 먼저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해 땅의 사진을 찍어 대략적인 땅속 모양을 추측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직접 탐사를 하여 유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판단하는 거야. 이제 지역을 결정했으니 석유가 정말로 묻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
그걸 바로 시추 탐사라고 하는데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석유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야. 이때 석유가 발견되면 육지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라 불리는 생산 장치를 설치하고 바다 위에서는 플랫폼이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석유를 퍼올리는데 이렇게 캐낸 자연 그대로의 석유를 원유라고 해. 과정이 눈물겹구나. 근데 원유는 어떻게 가져오는 거야? 유전에서 퍼올린 원유는 보통 송유관이나 기차, 유조선과 같은 운송수단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실려간단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석유는 유조선으로 옮겨오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 중 80% 이상의 원유를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고 있어. 그렇게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기까지 약 20일에서 25일이 걸린단다. 25일? 거의 한 달이네?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조선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만들어졌어. 이곳에 약 220만 배럴의 석유를 실어오고 있지. 배럴? 배럴이 뭐야? 석유의 단위로는 리터, 배럴, 갤런, 톤 등이 있는데 그중 배럴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어. 1배럴은 158.9리터를 나타내지. 158.9리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어렵다. 과거에는 석유를 200리터 들이 나무통에 실어서 운반했는데 그게 1배럴이었어. 그런데 운반하는 도중 석유가 새거나 날아가 버려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158.9리터만 남게 된 거지. 그 후부터 1배럴은 158.9리터로 통하게 된 거야. 쉽게 160리터로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외우자. 158.9.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원유를 실어 나르는 세계 유조선의 63%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야. 월, 대단한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빰빰빰빰빰! 우리나라가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석유를 수송하는 데는 약 25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 다소 걱정스러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유조선의 약 60%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조선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갖게 됐지요. 그럼 다음은 원유에서 석유로, 즉 수입한 원유로 어떻게 다양한 제품,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또 아스팔트 등 다양한 물질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유조선에 가서 원유를 사와야겠다. 왜? 원유를 직접 퍼오면 훨씬 쌀 테니까. 싸게 사서 아빠한테 드리는 거지. 랄랄라. 원유는 사온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원유에는 불순물과 오염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철저하게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해. 분류 과정을 통해 석유가 된다고? 하지만 액체를 어떻게 분류하지? 석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가 각기 끓는 점이 다른 특성을 이용해 분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정유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압 증류 장치야. 이곳에 원유를 넣고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중유와 아스팔트야. 이렇게 얻어진 제품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촉매를 첨가해 탄화수소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혼합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을 만드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석유 정제라고 한단다. 으아, 복잡해. 와, 이렇게나 많아?
정유 공장에서 만들어진 석유 제품들은 용도에 따라 여러 운송수단으로 운반되는 거야. 유조차, 철도 차량, 유조선이나 송유관을 통해 전국의 저유소나 대량 수요처로 1차 수송을 하고 다시 저유소에서 유조차를 이용해 주유소, 대리점 등으로 2차 수송을 하는 거지. 그곳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거야. 석유는 원유랑 완전히 다르잖아. 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은 대략 220만 배럴. 유조선 한 대가 220만 배럴이니까 하루 소비량과 유조선 한 대의 양이 맞먹는다고 볼 수 있어. 하루 분량? 25일이나 걸려 가져온 석유를 하루 만에 다 쓴다고? 2013년 한 해 우리나라가 소비한 석유 제품 소비량은 8억 2,682천 배럴로, 이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53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야. 상암 월드컵 경기장 53개? 더욱 놀랄만한 건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은 세계 8위, 석유 수입량은 세계 5위라는 사실이야. 그럼 도대체 1년 사용량은 페트병으로 얼마나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돼. 으아. 산수가 안 되는 거겠지. 갑자기 석유를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것. 이 영상에서는 분류 과정 또는 석유 정제라고 했는데요. 분별 증류라는 것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의 양이 얼만큼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맞아요. 유조선 한 대 분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원유를 우리나라에 실어 오고 그것이 다시 우리 가정으로 공급이 되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하루에 다 사용한다. 엄청난 양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심지어 수입이 끊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상들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해보는 영상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석유와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선생님이 제공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석유, 우리 생활 속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석유가 없어지는 것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이지요.